사람은 사람을 300 몇십 조각으로 낸 사람이에요. 여자를 아무 관련 없는 여자를 데려다가 강간을 한 다음에 350 몇 조각으로 그 조각을 내서 처분을 한 인간이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입니다. 그리고 서진아라는 사람은 유치원에 그 애 데려다 준 어머니를 성폭행을 하고 경찰이 밖에 와 있는데도 칼로 찔러 죽인 그런 잔인한 자입니다. 이 자가 하는 말이 강간을 많이 해봤지만은 이렇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 그래서 죽였다. 이런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를 지금 사형을 안 시키고 무기를 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제주도 올레길에서 강간하고 살인을 한 강승익이 징역 23년 선고했어요. 또 통영 초등생 성폭행하고 살인을 한 김전덕이라는 사람, 이것도 사형 선고하라고 무기 선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형 제도를 마치 유지를 하고 사형을 선고를 하고 집행을 하면 비문명국인 것처럼 그렇게들 해서 마치 사형이 반문명처럼 자꾸 이렇게 언론이 오도를 하고, 그리고 사형을 폐지해야만 우리도 문명국의 반열에 올라간다. 이유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응보형뿐 아니고 또 복수적인 기능도 있고 또 하나 교화적인 기능도 있고, 하지만 형벌에 있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위하형이라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쾌감보다는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가 된 다음에 형벌을 받아서 얻는 불쾌감이 더 커야만 범죄가 줄어듭니다. 실제 우리가 97년도 12월 말에 이 사형 집행을 중지를 딱 하고 나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제 사형 집행 안 한 나라다. 오은춘이가 이 우이한춘이라는 이자가 바로 그 대상자입니다. 한국에는 사형 집행 안 한다. 선고해봤자 절대 집행 안 한다. 이러니까 재판도 빨리빨리 그냥 응대를 했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범죄가 흉악범이 상당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형법의 기능 중에 위하형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도 바로 그 점을 강조를 했어요. 아직도 위하형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법 감정이 이 사형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다. 그래서 생명권이 아무리 절대적인 권리고 하지만은 이 법률로서 위반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헌재 결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헌재 결정을 이 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성 의원님은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좀 안 해요. 대단히 유감을 하고요. 대해서 그리고 형벌의 일단 잠시만요. 허 교수님 말씀을 듣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좀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허 교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예. 이야기를 가운데서 좀 잘라버리니까 갑자기 제가 말씀한 것 중에 그러면 절도범에 대해서 상습적인 절도범이 아주 손으로 합니다. 손을 잘라버리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도 손을 자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유아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형을 선고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살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로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1997년 12월 30일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정권 당시에 23명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인 1998년 사형 살인 사건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산덕 장관이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2차례 사형을 집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살인 사건이 급증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캐나다의 경우에 지금부터 23년 전에 인구 10만 명당 1.7명, 23년 전에는 3.2명 정도가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23년이 지난 현재는 1.7명입니다.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형이라는 것이 살인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이고 흉악범에 대한 억제력이 있다.
라는 전제에 있는데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확정적입니까? 있다라는 입장도 있고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때 의심스러울 때는 형법에서 어디로 가나 하나요? 죽여야 되나요? 네, 제가 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 교수님께서 한 질문은 죽이지 말라고 왜 죽이는가, 나는 그걸 질문으로 이해를 해서 충분히 저는 답변을 드렸다고 아니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윤리적인 존재인데, 잠깐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유아 형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98년 이후로 매년 평균 그 살인사건이 193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 통계입니다. 그래서 약 한 32%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은 과거의 살인사건과 틀려서 아주 잔인한 사건들입니다. 토막살인이라든지 강간 후의 살인이라든지 과거의 살인사건은 격정범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 미국으로 치면 중고살이라고 하죠. 아주 계획된 범죄, 고의적이고 아주 나쁜 그 살인 범죄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미루고 봐서 우리가 사형을 집행을 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범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헌법재판소도 그 점을 바로 지적을 한 겁니다. 한번 좀 그 말씀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중에 지금 마지막으로 아까 그 말씀하신 전 대로 원장님 말씀 마저 듣고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도죄를 예로 드시는데, 근데 이런 겁니다. 절도죄를 저질러서 만약에 체포가 되면 뭐 죽여버린다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팔금법 취질처럼 노비로 삼다라든가, 아니면 팔을 하나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자른다라든가 이래 되면 가령 절도죄로 잡히면 받는 불쾌감이 너무 크니까,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발각한 사람을 죽여버리죠.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형벌 또 적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살인죄가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요사이 그 사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대부분 흉악한 연쇄살인범이거나 그 살인 후에 강간 후에 살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토막 범죄를 낸다거나 하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과거처럼 사상범이라든가 정시범을 사형시키는 예는 요사이 문명국에서는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문제는 이 흉악범을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60명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60명을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 60명을 과연 언제까지 먹여 살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그 사형 집행을 못함으로 해서 위하 형벌적인 기능을 전혀 없앰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이런 흉악범죄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그 결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인당 사형수의 현재 지금 60명, 1인당 한 200여만 이상입니다. 60명이면은 그러면은 한 1억 2,2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한데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에 많은 사법살인도 있었고, 그리고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도 있었고, 재심을 통해서 수백억을 지금도 국가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했던 거, 윤리적인 국가가 절도하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횡령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국가가 해서 되겠느냐고 했는데 왜 딴 것을 대답하면서 제가 그걸 전면에 내세우냐 하는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데 적어도 국가입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을 대표해서 하는 거 보았어요. 그리고 국가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실정법 있고 실정법인 형법이 있고 형법보다 더 차원 높은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의 존치 이유를 110조 4항 단서를 두고 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뭔가 하니 그 내란이나 요한 같은 그러한 국가 혼란 시에 사형 선고만은 3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 규정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만일 형법 안에서 또는 형사특별법 안에서 사형 제도가 없으면 헌법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형법에 근거해서 사형 제도고 존치를 입증 정당성을 논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헌법에 근거해서 형법이 그 하위법이 사형제도 정당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헌재는 형법에 있으니까 제도상으로는 형법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헌법에 있는 그 규정을 가지고 헌법 안에 사형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형제도가 합헌을 하고 했고 그것도 9명 중에 4명은 위헌이라고 했고 한 사람은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6명이 안 돼서 위헌 판결이 안 됐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법률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실정법이 헌법이나 헌법의 근본 정신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으로서 기능이 언젠가는 폐지돼야 되겠죠. 예.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좀 잘못된 걸 좀 바로잡고 방금 헌재 판결까지 관련된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형수 한 달 유지하는 비용이 1년에 211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먹는 값하고 피부급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 독방에다 집어넣고 관리 감독하는 우리 교도관의 비용, 건물 유지비까지 다 계산을 하면요. 60명을 유지하는데 13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형수의 생명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1년에 13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까 방금 하신 말씀이 헌법재판소가 형법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정말 헌재 결정문을 안 보신 것 같아요. 헌재 결정문에 보면 95년도 처음에 헌법소원이 있었을 때 그 결정문 내용은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의 법 감정을 이유로 사형제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5일에는 바로 헌법 규정의 생명권을 이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그건 맞다. 그래서 사실은 헌법의 37조 2항에 있는 법률 유보 조항이 적용이 안 돼야 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위화력이 강한 이러한 형법의 어떤 사형 규정이 있는 형법을 존치해놓고 있지 않으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법률 유보 조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마지막으로 무기징역형으로 사형의 일방 예방적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가설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못을 보고 나왔습니다. 예. 그 말은 헌법재판소에서 생명권은 절대적 하나의 기본권은 맞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 사형수의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에 속하는 생명권으로까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좀. 아니요,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건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요. 지금 승 의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드리죠. 아까 비용 문제에 대해 13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 속에 그러면 사형수만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는 다른 일반 유기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범죄자들이 같이 있는 거지 사형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3억이라는 비용 자체가 사형수만을 위한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산출의 문제는 그 전체에 있는 공동의 어떤 생활 속에서 기존에 있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60명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위해서 13억이라는 돈, 만일 13억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13억이라는 돈은 정말 고귀한 사람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생명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것만을 지적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오판의 소지도 있고 충분히 개성교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13억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놓은 거 무기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기형의 위화력이 생각보다 살인죄보다 낮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지금 2008년 이후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이후에 형법이 개정되기 전의 그런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수가 보통 한 10년 정도의 어떤 가석방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석방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충분히 나이 한 40 전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50대에 가석방이 되고 가석방에 대해서 나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가 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석방 규정에 보면 무기수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지금 있어야 됩니다. 20년 이상 있어야 되고 20년이 지나야지만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그렇게 어떤 무기형의 어떤 상한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기형의 상한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사형과 동일한 정도의 위화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위화력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정말 무기수와 사형수 간의
범죄 위아력의 차이가 있다는 게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그 자료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아니 글쎄 이 결정문이요 2010년 나온 결정문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전 원장님 말씀 듣고 이 드리죠. 얘기를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사형 보다 그 무기징역형으로 사형과 비슷한 일반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그 가설이 현재로서는 가설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증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2010년도 결정문에 아니요,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금 그리고 현재 제가 한마디만 더 우리나라는 할게요. 아니 제가 얘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참 중대한 실수를 하는데 아까 하시는 표현이 사형수의 지금 생명을 두고 고귀한 생명을 유지하는데 13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 유영철의 생명이나 이 우이한춘 같은 그런 자의 생명을 고귀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죽은 자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생명권은 고귀합니다. 생명은 그런 식으로 그런 인간의 길을 포기한 자들의 생명까지도 고귀하기 때문에 13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 그 60명 중에 자리에 함께 있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60명 중에 그 60명에 2명 지금 지적하신 분은 2명이잖아요. 나머지 58명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예, 잠시만요. 자, 이 부분에서 잠시만요. 좋습니다. 예, 전 원장님. 형벌은 전통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은 전통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것을 정말 없애려면 불필요했으면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필요악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는 전부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교수도 보내지들 않았습니다. 왜? 농경국가니까 재산이 없죠. 국가가 재정이 없으니까 교수도 질 돈도 없고 간수도 없었죠.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죽일 수밖에. 안 그러면은 복수를 하게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한 200년 전에 징역형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서 상당히 많은 수가 사형에서 모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 전부터 점차 사형 폐지국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97개 국가가 완전 사형 제도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형법뿐만 아니라 특별법 내지 군형법까지도 다 폐지를 했었고 일반 형법에서 폐지된 나라라 포함 35개의 우리나라와 한국과 같이 사실상 10년 이상 폐지된 나라가 140개나 됩니다. 그리고 사형 제도가 사형을 선고를 하고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끔 집행한 나라가 58국가밖에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최근에 줄어들어서 작년의 경우에는 21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수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해마다 이렇게 폐지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국가라고 하는 윤리적인 존재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살인한다는 것 자체가 반윤리적이기 때문에 유럽 인권선언을 비롯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그 논리 자체는 그것은 정당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비용 문제라고 아까 했는데 그래 사형제도를 두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고 하니 완전한 범죄를 범하려고 작전을 하고요. 둘째로는 그 사건을 재판을 엄청 온갖 비용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질질 끌게 해서 미국 경우를 보면은 한 사람의 사형수를 집행하는 데까지 비용이 약 한 150만 불 정도로 그렇게 추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사형을 제도를 선고를 하고 뿐만 아니라 집행한다면은 수사 비용뿐만 아니라 재판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갈 거고 또 하나 더 완전 범죄를 범하기 위해서 2차, 3차적인 그러한 사건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형제도가 있어서 왜 재심 사건으로 무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엄청난 세금 아까 1년에 13억이라 하지만 13억만 우리가
그 국가 비용을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그리고 13억 정도는 우리나라 300조가 넘는 돈 안에 지극히 적은 돈이고 이런 비용 가지고 할 이야기는 아니고 세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조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헌법재판소가 10조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은 존엄하고 국가는 그 개개인의 기본권의 불가침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조 2항 후단에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대.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절도죄 할 때 손을 자릅니까? 강간할 때 남자 그거 자릅니까? 안 자릅니다. 왜?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신체 절단을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저 팔을 이렇게 볼 때 팔이라는 것 안에 생명이 깃들어 있는 부분을 빼버리면 손이라는 어떤 신체의 시체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깃들어야만 팔이 됩니다. 생명을 빼버리는 시체가 본질적인 겁니까?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본질적인 겁니까? 예. 그러한 본질적인 것을 망각을 하고 거기에서는 비례성이 원칙이고 목적의 정당성, 피의 최소성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왜?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그 앞서 말씀의 반복도 좀 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저희가 토론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사회가 지금 사형수가 60명이 있는데 피해자가 몇 명이지 아십니까? 207명입니다. 그 60명이 죽인 사람이 207명이에요. 그중에 한두 분은 뭐 사형 반대를 하겠죠. 사형 집행 반대를 아마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의 감정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아까 방금 전화하신 그 서진환이라는 악한에게 희생된 그 부인, 그 서진환은 사형도 선고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서진환이라는 그런 인간 이하의 자는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최소한 가석방이 되어서 서울 시내 거리를 활보할 겁니다. 우이한춘이라는 자도 이 아주 좋은 외국인 교도소 시설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TV까지 잘 시청하고 놀다가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는 서울 시내를 활보할지 북경거리를 활보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상식적으로 용납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똑같아요. 뭐 범죄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 그리고 교화를 해야 되는데 목숨을 잘랐어야 되겠느냐. 생명은 졸엄한데 국가가 어떻게 죽이느냐. 그리고 재판의 오판 가능성. 제발 재판의 오판 가능성 이전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건 뭐 이 교수님이 잘 반박을 하셔서 그런데 그리고 엠네스티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엠네스티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엠네스티가 만들어진 게 1961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엠네스티 이전에는 아마 유럽에서도 사형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엠네스티가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영국이 그전에 식민지에서 자행을 했던 그 고문, 그리고 불법 체포, 그리고 그 사형 집행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민간 조직입니다. 그걸 영국 정부에서 지원을 했어요. 이것이 그 1976년입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영국의 신문 가디언지에서 돈만 밝히는 엠네스티가 드디어 상을 받았구나 하고 비꼰 게 있습니다. 이 엠네스티가 미국처럼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항의한 거 봤습니까? 심지어 중국 같이 지2 국가에 있어서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걸 봤습니까?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쇠고기 파동 버리니까 엠네스티에 제3국 뭐 어느 나라입니까? 스리랑카인가 어딘가에 있는 분이 젊은 그 31살인가 되신 분이 오셔서 우리나라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갔어요. 나는 엠네스티라는 그런 민간 조직을 경멸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뭐 고문을 반대한다, 사형 집행을 반대한다. 그 사람들이 지금 유은춘에게 사형을 우이한춘에게 살해를 당한 가족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성 의원님께 드리죠.
먼저 가석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20년 이후에 가석방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는데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알고 요건을 있죠. 갖추고, 예. 알고 있죠. 대부분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네네. 대부분은요. 그래서 20년 후에 반드시 그 사람이 나온다는 보장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제 보장한다고 했습니까? 예, 가능성이 가능성을 있습니다. 그걸 가장 네. 100%의 파지티브를 가지고 무조건 나와서 거리를 다닐 수 있다. 100%는 예. 아니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30년 이상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가 형량이 올라가기 전의 얘기였고 그 전의 얘기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그만큼 흉악한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받았는데 가석방으로 나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석방 되는 사람들 중에는 적어도 그 행장의 정상이 굉장히 교도소 내에서 충분히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왔는 것이지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가석방위원회에서 가석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화성교도소에 잠깐만요. 예. 가석방되어서 아니, 재범할 확률이 51%라는 알고는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냥 그 가석방에서 나온 그걸 사람들은- 그래서 발언에는 신중히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형제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변호사님은 전체적인 통계 숫자를 사형수를 누가 가석방을 합니까? 그럼 가석방 하신다고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기징역형을 예, 받은 그 부분은 사람이 무기징역에 대한 말씀으로 정정을 하고요. 그게 사형 그러니까 그만큼 예. 그만큼 그 위험한 범죄자들을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흉악범죄자들을 가석방위원회에서 가석방을 했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건 말씀을. 그렇게 형벌 제도 일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됐느냐는 그 얘기가 아니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고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감형 없는 종신 이건 아직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형법의 전면 개정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형법 개정 안에도 물론 사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허 교수님이나 저나 그 형법 개정위원입니다. 네네네. 거기서도 다 형법 개정 안에 사형, 징역, 벌금, 구류 형벌이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영원히 격리한다. 살려만 놓고 영원히 격리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영원히 격리하는 게 인권 침해는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모든 형벌은 다 인권 침해입니다. 자유형,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죠. 벌금형, 벌금을 강제로 납입하게 합니다. 다 우리에 대한 해악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시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예. 지금 이 사형 제도, 사형을 폐지하고 저분들은 무슨 감형 없는 종신형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들여다보니까 집행하지 않는 사형제는 유명무실하니 폐지하고 종신형을 두자 이렇습니다.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집행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법원에서 사형을 확정 판결로 선고하면 6개월 내내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명령이 있으면 5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들은 지금 제가 그 15년 동안에 10명이 넘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 눈치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소신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복지부동이고 이래서 그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때로는 종교단체라든지 인권단체 또 국제적인 이런 압력 이런 것 때문에 그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집행을 하고 그러면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형벌을 두면 됩니다. 예. 지금 집행을 안 하니까 집행도 하지 않는 무기징역 사형 대신에 종신형을 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신형 얘기는 사형이 폐지된 다음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을 좀 예, 짧게 좀 부탁드리죠. 예. 예. 우선 형벌의 종류에 사형, 무기, 일반 유기징역형, 벌금, 구류, 가료를 별로 차별이 없는 그냥 형벌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쉽게 차별이 없는 거 아닙니다. 죽이는 것하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고 이것은 어느 유기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형법 개정 18대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에 일부 반대는 있었지만 다수 위원회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들어갔었죠. 폐지되고 지금은 개정안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진실로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오판 가능성 가장 사법에 어쩌면 우리 한국에서 미국 가면 뻘떡 넘어가죠. 미국 오판의 가능성이 몇 %인 줄 아시나요? 0.1%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생명을 그리고 한국에서 3심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와서 오판을 했고 했습니까? 미국의 얘기하시기 전에 아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됐었고 우리 비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 죽고 사는 문제가 잠시만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선명히 있다고 이야기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예, 하나 무슨 말씀인지 짚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근데 지금 사건 중에 예. 그 과학적 수사를 해서 본인이 자백이 있거나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그 살인 사건이 아니고는 사형 선고가 된 예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했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으면 예컨대 우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다시 그 상고를 해서 다시 이거 무죄로 또 파기환송되고 다시 또 상고하고 핑퐁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무기 선고돼요. 그 지난번에 치과의사 사건이 있죠.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사건 중에서도 판사가 고심을 하고 고심을 한 다음에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감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가석방 제도로 나왔을 때 피해자 유족들이 혹시 재범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피해를 볼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말씀이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대답을 예, 허 교수님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감 맞습니다. 하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전제돼야 되고 물론 법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만 이러한 불안감은 우선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그 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둠으로써 불안감은 똑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존치를 대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형제도는 그냥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늘 논제인 것이 같아서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적 존신형이 없는 상태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행 그 양형제도에서 절대적 존신형이 있다면 그 말씀이 좀 안 되죠. 지금 없는 이야기죠.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희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기를. 1분만 말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긍정의 오류를 범하시는데 지금 이제 무형을 받으면 20년 있어야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럼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석방위원회가 20년째 가석방을 해준다는 전제 속에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지금 설명하시는 건데 과연 그 어떤 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이 이런 흉악한 범죄자를 20년이 딱 되는 그 순간에 가석방을 하겠느냐는 뭐 저희가 지금 케이스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말의 가능성도 있다면 그 불안감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시민논계. 예. 어느 분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전원책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언하실 때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국민의 세금도 아깝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용서라는 덕목도 있지 않습니까? 폭력에는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의 법에는 정말 용서라는 덕목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어렵고도 난해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책에도 썼다시피 저 역시 생명 존중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형을 지금 선고받은 사형수들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신 그 분이 수사 기록을 봤다면 저는 질문을 절대 안 하실 겁니다. 예컨대 유영철이 같으면요, 교회 옆에 자기가 신을 믿는 사람을 워낙 미워해서 교회 옆에 있는 노인들, 제일 첫 피해자가 대학 명예교수 하시는 부부죠. 그 집에 쳐들어가서 아무 죄 없이 해무로 머리를 때리십니다. 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부부를 죽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인을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무 죄 없는 여성은 불러서 성폭행을 한 다음에 토막을 냅니다. 목을 졸라서 죽인 다음에 아주 토막을 내서 증거를 인멸합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고 10명을 죽인 강호순이 같은 자들이 우리가 신문에 보면 전부 다 치를 뗍니다. 몸을 부들부들 뗍니다. 근데 그 수사 기록을 보고 범죄 사진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건을 저는 합의부에 국선 변호를 하면서 수없는 기록에 그런 사진을 수없이 봅니다. 사진을 보면요, 변호를 하고 있는 변호사인 내가 몸이 떨립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도저히 구치소에 가서 그 흉악범을 집견을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만나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자를 존중받지 못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스스로 인간의 길을 이미 포기한 자들입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교화를 한다고요? 저는 범죄 생태인스는 믿지는 않습니다. 롬브로조가 얘기했던 범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것은 믿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범죄인으로 된 데는 사회도 일부분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그걸 감안을 합니다. 재판부가 그걸 감안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부도 사회적 책임부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 이런 자에게 사형을 선고를 하는데 최근에 이 사형에 대해서 워낙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뀜으로써 우이한충 같은 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존중받지 못할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사건들의 기록을 보면 정말 똑같은 생명 아니냐 하는 이게 생명 일반론적인 질문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민논객 질문까지 받았고요. 오늘 한 분 더 있나요? 질문하실 분이 없습니까? 2009년에 우리나라는 EU하고 범죄 인도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영철 같은 사람이 잡혔지만 도망쳐서 EU 국가에 있었더라면 이제 거기서 범죄를 인도를 한국에 하게 되면 EU에서는 이제 사형을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한국에 이송을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 비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냥 법대로 이야기합시다. EU에서 잡힌 반인륜적 흉악범은 한국에 오더라도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들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 제11조가 말하는 모든 법 앞에서의 평등일까요? 이상입니다. 근데 자꾸 EU 얘기하시는데 EU에 베네수엘라는 무슨 150년 전에 사형을 폐지했고 저 그 이야기를 안 했고요. 아니, 제발 대개 폐지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범죄 인도 조약 때문에 제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EU에서 송환된 EU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송환된 사람은 협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안 받고 집행도 안 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당한다. 그래서 차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형의 존폐 논란의 어떤 이유로 돼야 될까요? 법 앞에서 극단적인 이유가 예가 아니라고요. 중간에 자꾸 자르셔요. 그 문제는 제가 얘기하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합의한 정의가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의라고 합의한 내용이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다들 부인하지 않겠죠. 우리 지금 그 사형을 규정한 그 형법 조항들이 있고 형사소송법 465조는 사형을 선고를 하면 6개월 안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그 집행명령문에다 사인을 하면 5일 안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 법무부 장관이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전부 다 이게 그 형사소송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정의를 바로 세우기로 우리가 합의한 정의입니다. 이걸 일단 실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교수님들 생각이 그것이 정의라면 빨리 우리 국회에서 이게 사형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전자가 정의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 범죄 인도 조약 얘기를 한 들은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23년이 선고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문제는 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60명 사형수 수감된 자들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될 수 없는 악령들입니다. 문자그들 악령들이에요. 우리가 흉악한 영화 보면 등장하는 살인범들 있죠. 그보다 더 흉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국가가 계속해서 생명을 존중한다 해서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격정하는 흉악범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또 피해자 가족들을 위무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형수들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 박근혜 당선인이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왜 새 정부에게 이것을 미루느냐. 지금 이명박 정권이 지금 남아있는 이 임기 한 달여 안에 이 사형 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 교수님. 예. 반인륜적 범죄는 결코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범죄는 언제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차원 더 높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한 국가가 명령하면서 또 한 사람을 사형제도라는 형식으로 죽이는 잘못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자 인권국가로서 거듭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갔었죠. 폐지되고 지금은 개정안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진실로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오판 가능성. 가장 사법의 어쩌면 우리 한국에서 미국 가면 뻘떡 넘어가죠. 미국 오판의 가능성이 몇 %인 줄 아시나요? 0.1%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생명을 그리고 한국에서 3심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와서 오판을 했고 했습니까? 미국의 얘기하시기 전에 아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됐었고 우리 비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잠시만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천연에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건 중에 그 과학적 수사를 해서 본인이 자백이 있거나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그 살인 사건이 아니고는 사형 선고가 된 예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했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으면 예컨대 우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다시 그 상고를 해서 다시 이거 무죄로 또 파기환송되고 다시 또 상고하고 핑퐁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기 선고돼요. 그 지난번에 치과의사 사건이 있죠.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사건 중에서도 판사가 고심을 한 다음에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감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가석방 제도로 나왔을 때 피해자 유족들이 혹시 재범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피해를 볼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말씀이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대답을 허 교수님 해주시겠습니까? 그 불안감 맞습니다. 하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전제돼야 되고 물론 법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만 이러한 불안감은 우선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그 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둠으로써 불안감은 똑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존치를 대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형제도는 그냥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늘 논제인 것이어서 같아서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적 존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행 그 양형제도에서 절대적 존신형이 있다면 그 말씀이 좀 맞는데 지금 없는 이야기죠.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희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기를. 1분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긍정의 오류를 범하시는데 지금 이제 무형을 받으면 20년 있어야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럼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석방위원회가 20년째 가석방을 해준다는 전제 속에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지금 설명하시는 건데 과연 그 어떤 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이 이런 흉악한 범죄자를 20년이 딱 되는 그 순간에 가석방을 하겠느냐는 뭐 저희가 지금 케이스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말의 가능성도 있다면 그 불안감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시민논객. 어느 분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전원책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언하실 때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국민의 세금도 아깝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용서라는 덕목도 있지 않습니까? 폭력에는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의 법에는 정말 용서라는 덕목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어렵고도 난해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책에도 썼다시피 저 역시 생명 존중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형을 지금 그 선고받은 사형수들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신 그 분이 그 수사 기록을 봤다면 저는 질문을 절대 안 하실 겁니다. 예컨대 유영철이 같으면요, 교회 옆에 자기가 신을 믿는 사람을 워낙 미워해서 교회 옆에 있는 노인들, 그 제일 첫 피해자가 대학 명예교수 하시는 부부죠. 그 집에 쳐들어가서 아무 죄 없이 해모로 머리를 때리십니다. 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부부를 죽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인을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무 죄 없는 여성은 불러서 그 성폭행을 한 다음에 토막을 냅니다. 목을 졸라서 죽인 다음에 아주 토막을 내서 그 증거를 인멸합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고 10명을 죽인 강호순이 같은 자들이 우리가 신문에 보면 전부 다 치를 뗍니다. 몸을 부들부들 뗍니다. 근데 그 수사 기록을 보고 범죄 사진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건을 저는 그 합의부에 국선 변호를 하면서 수없는 기록에 그런 사진을 수없이 봅니다. 사진을 보면요, 변호를 하고 있는 변호사인 내가 몸이 떨립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도저히 구치소에 가서 그 흉악범을 집견을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만나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자를 그 존중받지 못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스스로 인간의 길을 이미 포기한 자들입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교환을 한다고요? 저는 범죄 생텐스를 믿지는 않습니다. 롬브르조가 얘기했던 범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것은 믿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범죄인으로 된 데는 사회도 일부분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그걸 감안을 합니다. 재판부가 그걸 감안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부도 사회적 책임부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 이런 자에게 사형을 선고를 하는데, 최근에 이 사형에 대해서 워낙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뀜으로써 우이한충 같은 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존중받지 못할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사건들이 기록을 보면 정말 똑같은 생명 아니냐 하는 이게 생명 일반론적인 질문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민논객 질문까지 받았고요. 오늘 한 분 더 있나요? 질문하실 분이 없습니까? 2009년에 우리나라는 EU하고 범죄 인도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영철 같은 사람이 잡혔지만 도망쳐서 EU 국가에 있었더라면 이제 거기서 범죄를 인도를 한국에 하게 되면 EU에서는 이제 사형을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한국에 이송을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300 몇십 조각으로 낸 사람이에요. 여자를 아무 관련 없는 여자를 데려다가 강간을 한 다음에 350 몇 조각으로 그 조각을 내서 처분을 한 인간이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입니다. 그리고 서진아라는 사람은 유치원에 그 애 데려다 준 어머니를 성폭행을 하고 경찰이 밖에 와 있는데도 칼로 찔러 죽인 그런 잔인한 자입니다. 이 자가 하는 말이, 강간을 많이 해봤지만은 이렇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 그래서 죽였다. 이런 인간의 길을 포기한 자를 지금 사형을 안 시키고 무기를 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제주도 올레길에서 강간하고 살인을 한 강승익이 징역 23년 선고했어요. 또 통영 초등생 성폭행하고 살인을 한 김전덕이라는 사람, 이것도 사형 선고 안 하고 무기 선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형 제도를 마치 유지를 하고 사형을 선고를 하고 집행을 하면 비문명국인 것처럼 그렇게들 해서 마치 사형이 반문명처럼 자꾸 이렇게 언론이 오도를 하고, 그리고 사형을 폐지해야만 우리도 문명국이 반일에 올라간다. 이유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응보형뿐 아니고 또 복수적인 기능도 있고 또 하나 교화적인 기능도 있고, 하지만 형벌에 있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위화형이라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쾌감보다는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가 된 다음에 형벌을 받아서 얻는 불쾌감이 더 커야만 범죄가 줄어듭니다. 실제 우리가 97년도 12월 말에 이 사형 집행을 중지를 딱 하고 나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제 사형 집행 안 한 나라다. 오은춘이가 이 우이한춘이라는 이자가 바로 그 대상자입니다. 한국에는 사형 집행 안 한다. 선고해봤자 절대 집행 안 한다. 이러니까 재판도 빨리빨리 그냥 응대를 했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범죄가 흉악범이 상당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형법의 기능 중에 위하형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도 바로 그 점을 강조를 했어요. 아직도 위하형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법 감정이 이 사형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다. 그래서 생명권이 아무리 그 절대적인 그 권리고 하지만은 예. 이 법률로서 위반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헌재 결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헌재 결정을 이 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성 의원님은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좀 안 해요. 대단히 유감을 그 하고요. 점에 대해서 그리고 저 형벌의 일단 기능 잠시만요. 중에 허 교수님 말씀을 듣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좀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예. 아니, 허 교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예. 이야기를 가운데서 좀 잘라버리니까 갑자기 그 제가 말씀한 것 중에 그러면 그 절도범에 대해서 상습적인 절도범이 아주 손으로 합니다. 손을 잘라버리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도 손을 자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유아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형을 선고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살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로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1997년 12월 30일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정권 당시에 23명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인 1998년 사형 살인 사건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산덕 장관이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2차례 사형을 집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살인 사건이 급증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캐나다의 경우에 지금부터 23년 전에 인구 10만 명당 1.7명, 23년 전에는 3.2명 정도가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23년이 지난 현재는 1.7명입니다.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형이라는 것이 살인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이고 흉악범에 대한 억제력이 있다라는 전제에 있는데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확정적입니까? 있다라는 입장도 있고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때 의심스러울 때는 형법에서 어디로 가나 하나요? 죽여야 되나요? 네, 제가 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 교수님께서 한 질문은 죽이지 말라고 왜 죽이는가 나는 그걸 질문으로 이해를 해서 충분히 저는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윤리적인 존재인데. 잠깐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위하형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98년 이후로 매년 평균 그 살인사건이 193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 통계입니다. 그래서 약 한 32%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은 과거의 살인사건과 틀려서 아주 잔인한 사건들입니다. 토막살인이라든지 강간 후의 살인이라든지 과거의 살인사건은 격정범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미국으로 치면 중고살이라고 하죠. 아주 계획된 범죄. 고의적이고 아주 나쁜 그 살인 범죄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미루어 봐서 우리가 사형을 집행을 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범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슬이 없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도 그 점을 바로 지적을 한 겁니다. 한번 좀 그 말씀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중에 저 마지막으로 아까 그 말씀하신 전 원장님 말씀 마저 듣고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도죄를 예로 드시는데 근데 이런 겁니다. 절도죄를 저질러서 만약에 체포가 되면 뭐 죽여버린다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과거의 팔금법 취지처럼 노비로 삼다라든가 아니면 팔을 하나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자른다라든가 이래 되면 가령 절대적으로 잡히면 받는 불쾌감이 너무 크니까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발각한 사람을 죽여버리죠.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형벌 또 적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살인죄가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요사이 그 사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대부분 흉악한 연쇄살인범이거나 그 살인 후에 강간 후에 살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토막 범죄를 낸다거나 하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과거처럼 사상범이라든가 정시범을 사형시키는 예는 요사이 문민국에서는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문제는 이 흉악범을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60명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60명을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 60명을 과연 언제까지 먹이 살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그 사형 집행을 모함으로 해서 위하 형벌적인 기능을 전혀 없앰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이런 흉악범죄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그 결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인당 사형수의 현재 지금 60명, 1인당 한 200여만 이상입니다. 60명이면은 그러면은 한 1억 2,2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한데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에 많은 사법살인도 있었고 그리고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도 있었고 재심을 통해서 수백억을 지금도 국가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했던 거 윤리적인 국가가 절도하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횡령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국가가 해서 되겠느냐고 했는데 왜 딴 것을 대답하면서 제가 그걸 전면에 내세우냐 하는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데 적어도 국가입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을 대표해서 하는 거 보았어요. 그리고 국가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실정법인 형법이 있고 형법보다 더 차원 높은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의 존치 이유를 110조 4항 단서를 두고 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뭔고 하니 그 내란이나 요한 같은 그러한 국가 혼란 시에 사형 선고만은 3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 규정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만일 형법 안에서 또는 형사특별법 안에서 사형 제도가 없으면 헌법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형법에 근거해서 사형 제도고 존치를 입증 정당성을 논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헌법에 근거해서 형법이 그 하위법이 사형제도 정당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헌재는 형법에 있으니까 제도상으로는 형법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헌법에 있는 그 규정을 가지고 헌법 안에 사형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형제도가 합헌을 하고 했고 그것도 9명 중에 4명은 위헌이라고 했고 한 사람은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6명이 안 돼서 위헌 판결이 안 됐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법률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실정법이 헌법이나 헌법의 근본 정신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으로서 기능이 언젠가는 폐지돼야 되겠죠.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좀 잘못된 걸 좀 바로 잡고 방금 헌재 판결까지 관련돼서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형수 한 달 유지하는 비용이 1년에 211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먹는 값하고 피부급비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 독방에다 집어넣고 관리 감독하는 그 우리 교도관의 비용 그 건물 유지비까지 다 계산을 하면요 60명을 유지하는데 13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형수의 생명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1년에 13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까 방금 하신 말씀이 헌법재판소가 형법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정말 헌재 결정문을 안 보신 것 같아요. 헌재 결정문에 보면 95년도 처음에 헌법 소원이 있었을 때 그 결정문 내용은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의 법 감정을 이유로 사형제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5일에는 바로 헌법 규정의 그 생명권을 이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그건 맞다. 그래서 사실은 헌법의 37조 2항에 있는 법률 유보 조항이 적용이 안 돼야 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위화력이 강한 이러한 형법의 어떤 사형 규정이 있는 형법을 존치해놓고 있지 않으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법률 유보 조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마지막으로 무기징역형으로 사형의 일방 예방적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가설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못을 보고 나왔습니다. 예. 그 말은 헌법재판소에서 생명권은 절대적 하나의 기본권은 맞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 사형수의 생명권이 그 절대적 기본권에 속하는 생명권으로까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좀. 아니요,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요. 지금 성 의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드리죠. 아까 비용 문제에 대해서 13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 속에 그러면 그 사형수만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는 다른 일반 유기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범죄자들이 같이 있는 거지 사형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13억이라는 비용 자체가 그 사형수만을 위한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산출의 문제는 그 전체에 있는 공동의 어떤 생활 속에서 기존에 있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60명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위해서 13억이라는 돈, 만일 13억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13억이라는 돈은 정말 고귀한 사람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생명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것만을 지적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오판의 소지도 있고 충분히 개성교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13억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놓은 거 무기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기형의 위화력이 생각보다 살인죄보다 낮다고 얘기했는 거는 우리 지금 2008년 이후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이후에 형법이 개정되기 전의 그런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수가 보통 한 10년 정도의 어떤 가석방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석방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충분히 나이 한 40 전후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50대에 가석방이 되고 가석방에 대해서 나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가 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그 가석방 규정에 보면 무기수 같은 경우에 그중에 한두 분은 사형 반대를 하겠죠. 사형 집행 반대를 아마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의 감정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아까 방금 전화하신 서진환이라는 악한에게 희생된 그 부인, 그 서진환은 사형 또 선고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서진환이라는 그런 인간 이하의 자는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최소한 가석방이 되어서 서울 시내 거리를 활보할 겁니다. 우이한춘이라는 자도 이 아주 좋은 외국인 교도소 시설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TV까지 잘 시청하고 놀다가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는 서울 시내를 활보할지 북경 거리를 활보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상식적으로 용납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똑같아요. 범죄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 그리고 교화를 해야 되는데 목숨을 잘랐어야 되겠느냐. 생명은 조름한데 국가가 어떻게 죽이느냐. 그리고 재판의 오판 가능성. 제발 재판의 오판 가능성 이전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건 이 교수님이 잘 반박을 하셔서 그런데 그리고 엠네스티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엠네스티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엠네스티가 만들어진 게 1961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엠네스티 이전에는 아마 유럽에서도 사형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엠네스티가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영국이 그전에 식민지에서 자행을 했던 그 고문, 그리고 불법 체포, 그리고 사형 집행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민간 조직입니다. 그걸 영국 정부에서 지원을 했어요. 이것이
그 76년입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영국의 신문 가디언지에서 돈만 밝히는 엠네스티가 드디어 상을 받았구나 하고 비꼰 게 있습니다. 이 엠네스티가 미국처럼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항의한 거 봤습니까? 심지어 중국 같이 지2 국가에 있어서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걸 봤습니까?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쇠고기 파동 벌이니까 엠네스티에 제3국 뭐 어느 나라입니까? 스리랑카인가 어딘가에 있는 분이 젊은 그 31살인가 되신 분이 오셔서 우리나라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갔어요. 나는 엠네스티라는 그런 민간 조직을 경멸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그 뭐 고문을 반대한다, 사형 집행을 반대한다. 그 사람들이 지금 유은춘에게 사형을 우이한춘에게 그 살해를 당한 가족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송 의원님께 드리죠. 먼저 가석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20년 이후에 가석방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는데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알고 요건을 있죠. 예. 알고 있죠. 대부분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네네. 대부분은요. 그래서 20년 후에 반드시 그 사람이 나온다는 보장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제 보장한다고 했습니까? 예, 가능성을 있습니다. 그걸 가장 100%의 파지티브를 가지고 무조건 나와서 걸어 다닐 수 있다. 아니죠. 예.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30년 이상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가 형량이 올라가기 전의 얘기였고 그 전의 얘기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그만큼 흉악한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받았는데 가석방으로 나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석방 됐는 사람들 중에는 적어도 그 행장의 정상이 굉장히 교도소 내에서 충분히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왔는 것이지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가석방위원회에서 가석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화성교도소에 잠깐만요. 예. 가석방에서 재범할 확률이 51%라는 거 알고는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 가석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래서 발언에는 신중히 생각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형제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변호사님은 전체적인 통계 숫자를 사형수를 누가 가석방을 합니까? 그럼 가석방 하신다고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기징역형을 예, 받은 그 부분은 사람이 무기징역에 대한 말씀으로 정정을 하고요. 그게 사형 그러니까 그만큼 예. 그만큼 그 위험한 범죄자들을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흉악범죄자들을 가석방위원회에서 가석방을 했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건 말씀을. 그렇게 형벌 제도 일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됐느냐는 그 얘기가 아니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고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감형 없는 종신 이건 아직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형법의 전면 개정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형법 개정 안에도 물론 사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허 교수님이나 저나 그 형법 개정위원입니다. 네네네. 거기서도 다 형법 개정 안에 사형, 징역, 벌금, 구류 형벌이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영원히 격리한다. 살려만 놓고 영원히 격리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영원히 격리하는 게 인권 침해는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모든 형벌은 다 인권 침해입니다. 자유형,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죠. 벌금형, 벌금을 강제로 납입하게 합니다. 다 우리에 대한 해악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시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예. 지금 이 사형제도, 사형을 폐지하고 저분들은 무슨 감형 없는 종신형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들여다보니까 집행하지 않는 사형제는 유명무실하니 폐지하고 종신형을 두자 이렇습니다.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집행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법원에서 사형을 확정 판결로 선고하면 6개월 내내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명령이 있으면 5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들은 지금 제가 그 15년 동안에 10명이 넘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 눈치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소신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복지부동이고 이래서 그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때로는 종교단체라든지 인권단체 또 국제적인 이런 압력 이런 것 때문에 그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집행을 하고 그러면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형벌을 두면 됩니다. 예. 지금 집행을 안 하니까 집행도 하지 않는 무기징역 사형 대신에 종신형을 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신형 얘기는 사형이 폐지된 다음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을 좀 짧게 좀 부탁드리죠. 예. 우선 형벌의 종류에 사형, 무기, 일반
그냥 형벌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쉽게 차별이 없는 거 아닙니다. 죽이는 것하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고 이것은 어느 유기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형법 개정 18대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에 일부 반대는 있었지만 다수 위원회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저는 20년 이상 지금 있어야 됩니다. 20년 이상 있어야 되고 20년이 지나야지만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그렇게 어떤 그 무기형의 어떤 그 상한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기형의 상한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사형과 동일한 정도의 위화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위화력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정말 무기수와 사형수 간의 범죄의 위화력의 차이가 있다는 게 명확하게 입증되었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그 자료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니 글쎄 이 결정문이요. 2010년 나온 결정문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전원장님 말씀 듣고 이 얘기를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사형 보다 그 무기징역형으로 사형과 비슷한 일반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그 가설이 현재로서는 가설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증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2010년도 결정문에 아니요,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그러면 현재 제가 한마디만 더 우리나라 할게요. 제가 얘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참 중대한 실수를 하는데 아까 하시는 표현이 사형수의 지금 생명을 두고 고귀한 생명을 유지하는데 13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 유영철의 생명이나 이 우이한춘 같은 그런 자의 생명을 고귀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죽은 자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생명권은 고귀합니다. 생명은 그런 식으로 그런 인간의 길을 포기한 자들의 생명까지도 고귀하기 때문에 13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 그 60명 중에 자리에 함께 있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60명 중에 그 60명에 2명 지금 지적하신 분은 2명이잖아요. 나머지 58명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예, 잠시만요. 자, 이 부분에서 잠시만요. 좋습니다. 예, 전 원장의 형벌은 전통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은 전통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것을 정말 없애려면 불필요했으면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필요악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는 전부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교수도 보내지들 않았습니다. 왜? 농경국가니까 재산이 없죠. 국가가 재정이 없으니까 교수도 질 돈도 없고 간수도 없었죠.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죽일 수밖에. 안 그러면은 복수를 하게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한 200년 전에 징역형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서 상당히 많은 수가 사형에서 모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 전부터 점차 사형 폐지국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97개 국가가 완전 사형 제도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형법뿐만 아니라 특별법 내지 군형법까지도 다 폐지를 했었고 일반 형법에서 폐지된 나라라 포함 35개의 우리나라 한국과 같이 사실상 10년 이상 폐지된 나라가 140개나 됩니다. 그리고 사형 제도가 사형을 선고를 하고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끔 집행한 나라가 58국가밖에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최근에 줄어들어서 작년의 경우에는 21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수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해마다 이렇게 폐지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국가라고 하는 윤리적인 존재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살인한다는 것 자체가 반윤리적이기 때문에 유럽 인권선언을 비롯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그 논리 자체는 그것은 정당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비용 문제라고 아까 했는데 그래 사형제도를 두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고 하니 완전한 범죄를 범하려고 작전을 하고요. 둘째로는 그 사건을 재판을 엄청
온갖 비용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질질질 끌게 해서 미국 경우를 보면은 한 사람의 사형수를 집행하는 데까지 비용이 약 한 150만 불 정도로 그렇게 추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사형을 제도를 선고를 하고 뿐만 아니라 집행한다면은 수사 비용뿐만 아니라 재판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갈 거고 또 하나 더 완전 범죄를 범하기 위해서 2차, 3차적인 그러한 사건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형제도가 있어서 왜 재심 사건으로 무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엄청난 세금 아까 1년에 13억이라 하지만 13억만 우리가 그 국가 비용으로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그리고 13억 정도는 우리나라 300조가 넘는 돈 안에 지극히 적은 돈이고 이런 비용 가지고 할 이야기는 아니고 세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조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헌법재판소가 10조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은 존엄하고 국가는 그 개개인의 기본권의 불가침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조 2항 후단에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대.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절도죄 할 때 손을 자릅니까? 강간할 때 남자 그거 자릅니까? 안 자릅니다. 왜?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신체에 절단을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저 팔을 이렇게 볼 때 팔이라는 것 안에 생명이 깃들어 있는 부분을 빼버리면 손이라는 어떤 신체의 시체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깃들어야만 팔이 됩니다. 생명을 빼버리는 시체가 본질적인 겁니까?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본질적인 겁니까? 예. 그러한 본질적인 것을 망각을 하고 거기에서는 비례성이 원칙이고 목적의 정당성, 피의 최소성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왜?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그 앞서 말씀의 반복도 좀 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저희가 토론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사회가 지금 사형수가 60명이 있는데 피해자가 몇 명이지 아십니까? 207명입니다. 그 60명이 죽인 사람이 207명이에요.